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페이스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유정민 선생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를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취약한 부분을 선생님하고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취약한 부분들을 엑기스 있게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 실력을 무한 상승시켜 드릴 아주 절호의 찬스 무료 강의 시간입니다. 이 무료 강의는요, 무료 강의라고 해서 얕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허접한 강의가 아니라 이 무료 강의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강의이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비록 무료 강의로 만나지만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강의는 무료 강의이지만 한 10강, 8강에서 10강 사이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파트별로 고전문학도 있고요, 현대문학도 있고 비문학 부분도 있고, 근데 모든 부분을 다 건드리지는 못하잖아요, 시간상.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에서의 논리적 전개 순서 가장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쉽게 접근할 것인가, 선생님이 그 핵심적인 비법과 요령이라 할까요? 기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전문학은 반드시 출제되는 고전시가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전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작품들, 그 다음에 그 작품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도 기본이지만요, 그 중에서 반드시 알고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고 하는 것들 정리를 잘 하시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고전 문학의 장르 구분은 첫 번째 고대가요와 향가,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의 작품들, 그 다음에 고려가요, 그 다음에 조선 가사인데요. 우리 무료 강의에서는 2시간에 걸쳐서 첫 시간은 고대가요와 고려가요까지 1시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가사 1시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반드시 고대가요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겨야 될 작품들 이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가요와 향가에서는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이런 작품들이 가장 시험에 빈출이 많이 된 작품인데 그 중에서도 공무도화가, 또 보면요, 향가에서는 서동요, 처용가, 제망매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서동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무도화가와 서동요를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은 알고 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도화가. 여러분, 고전은 한자를 잘 봐야 됩니다. 제목을. 근데 공무도화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기 잠시 와 보실까요? 제일 첫 번째, 이 고대가요라 하는 것은 고대가요는요, 여러분, 반드시 배경설화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배경설화가 있다. 배경설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유리왕이 자신이 사랑하였던 애인을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시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고대가요는 배경설화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도화가에도 백수광부의 처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배경설화, 전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대가요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노래입니다. 맞죠? 당연히 오늘날보다 옛날 사람들이 집단적이었겠죠. 오늘날은 전부 다 개성적인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주술적입니다. 이 주술적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주술적이란 말은 뭐죠? 어떤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다시 주문을 이루면, 기도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주술적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가요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들은, 시들은 이 집단적인 서사시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작품에 있는 거.
됐습니까? 이 과도기적 작품에 있는 것들을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출제자들이 건드리진 않는다. 그래서 항상 공무도화가라든지 황조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철저하게 집단적인 서사시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갑니다. 공무도화가는 제목을 보시면 이 공자가 그대 공자거든요. 그대여 이 말이에요. 그죠? 무는 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도와 물을 건너지 마시오. 강을 건너지 마시오. 됐습니까?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딱 보니까 이 정도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이 시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슬픔이구나. 이 정도는 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님과 이별의 슬픔. 거기다가 가장 시험에 잘 내는 게 이 물을 건너지 마시오 할 때 이때 물. 선생님이 좀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갑니다. 이 작품은 한역시다. 그죠? 조선시대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표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한역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개인적인 서정가요다. 본래 고대가요는 집단적이고 배경설화가 있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공무도화가는 뭐라고요? 집단적인 서사시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님을 여인 슬픔. 됐습니까? 님을 여인 슬픔. 이게 주제이기도 합니다. 포인트가 바로 님을 여인 슬픔. 거기다가 표현이 직서적이다. 직서적이라는 말은 아주 직접적으로 님아 물을 건너지 마시오. 아, 님은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죽었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시오. 됐습니까? 이때 물. 됐습니까? 시험에 잘 냅니다. 이때 물은 기본적으로 물은 님과 나는 사랑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물을 건너가 버리면 뭐 하는 거죠? 이별을 하게 된다. 그죠?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뭐란 말이에요? 그대와 나 사이의 이별의 경계죠. 물을 건너가 버리면 님은 나를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별. 건너지 마시오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 라고 했습니다. 아하. 님이라고 하는 거 물을 건너셨어요. 이별했네. 그죠? 됐습니까? 처음에 님과 나는 사랑을 했었는데 결국 님이 물을 건너갔다. 그런데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까 이때 물은 이별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이미지도 같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님을 의할고 마지막 부분도 시험에 잘 냅니다. 가시님을 의할고 하는 걸 보니까 화자는 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뭐 처절하게 슬픈 건 슬픈데 슬픈 건 슬픈 거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 그래서 결국 뭐 한다? 체념하고 포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무도화가에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사랑과 이별과 죽음의 이 물의 이미지. 첫 번째, 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화자의 심리를 잘 보세요. 화자의 심리가 뭐였죠? 님아 물을 건너지 마시오 애원했죠. 근데 님이 물을 건너가셨죠. 초조하네. 그죠? 님이 물에 빠져 죽었죠. 슬프죠. 마지막에 가시님을 의할고 체념을 딱 해버립니다. 이런 화자의 심리의 변화도 중요한 작품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갑니다. 문제 가 보십시다. 첫 번째.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황조가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다. 맞습니까? 오케이, 맞네. 그죠? 이별, 님과의 이별을 제재로 삼았다. 배경설화를 지닌다. 백수광부의 처가. 그러면 답은 자동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고 뭐라 했죠? 직서적으로.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직서적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시험은 작품을 정확하게 감상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을 그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리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장 강의할 때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얘기했죠. 본래 타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문학 작품을 이렇게 두꺼운 것을 모든 전문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감상을 시키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전혀 쓸모없다. 어떻게 보면. 됐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작품들은 서머리 해가지고 정리해도 충분하다. 됐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거. 됐습니까? 예를 들면 고대가요의 특징, 집단적인 서사시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갔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대가요의 장르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급수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도 비문학 그렇게 큰 지문, 뭐 민족문화의 전통과 개성, 황석계급의 우리말 지금 시험에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짧은 그죠? 문단의 지문들을 정확하게 읽고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가, 단락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훈련들을 본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저는 그렇게 계속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믿고 열심히 가보십시다. 답은 4번이 되고요. 두 번째 작품 갑시다. 서동요. 서동요는 여기 보시면 향가죠. 향가는 신라시대 노래죠. 근데 이때 기본적으로 이 향가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향찰식 표기로 이루어졌죠. 향찰식 표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어순대로 전면적으로 표기했다. 우리말의 어순을 전면적으로 표기했다. 전면적으로 표기했다는 말에는요.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조사라든지 의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표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표기 체계가 바로 향찰식 표기가 됩니다.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의 향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완성도가 높은 향가는 8구체겠죠. 됐습니까? 8구체는 19체겠죠. 19체. 안정적이니까. 그죠? 됐습니까? 4구체는 넉 줄짜리거든요. 넉 줄짜리인데 작품 수도 4개입니다. 서풍헌도,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8구체는 모처, 모죽질환가, 처용가. 나머지 안민가, 제망매가, 창기, 파랑 이런 것은 19체 향가입니다. 참여되죠. 참여. 참여란 말은 누구를 고자질, 이 노래를 불러서 어떤 게 막 그죠? 누구를 고자질하거나 참소할 때 부르는 노래죠. 본래 여러분 서동요라는 노래는 아시죠? 본래 서동요라는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화공주가 서동을 맞동방울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 나쁜 여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죠? 서동이죠. 서동. 이제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설화가 있다. 고대가요는 전부 다 배경 설화가 있다. 근데 이 서동요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훈차와 음차다. 훈차는 뜻을 빌린 것이고 음차는 음을 빌린 것이다.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고대 국어 문법에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죠? 문학 자체로도 시험에 냅니다. 보실까요? 선화공주주원. 한자의 음과 뜻을 구별하라고 이렇게 제가 달아놨습니다. 선화공주주원. 이렇게 한자로 쓰지만 실제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선화공주님은 원래 그래서 이게 님주자거든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읽으면서 한자의 뜻을 빌려서 표기했다. 됐나요? 선화공주님은 탐일지 가랑치고 그죠? 됐습니까? 일단 보기만 보세요. 그 다음에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나요? 보십시다. 선화공주주원. 보니까 여러분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은 한자의 음을 빌린 것이고 이것만 뜻을 빌린 겁니다. 그죠? 선화공주님은. 읽을 때는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표기만 한자로 선화공주주원 이렇게 표기만 되어 있을 뿐이죠. 선화공주님은 탐일지 가량 치고 할 때, 그죠? 됐습니까? 남몰래, 남은 남타자잖아요. 남타자니까 당연히 뜻을 빌린 거 맞죠? 몰래 밀자, 남몰래니까 이것도 뜻을 빌렸네, 그죠? 됐습니까? 남몰래 결혼하고 가랑치고, 됐습니까?
이때 마지막에 보면 여기 요놈, 그죠? 이 고자는 당연히 조사라든지 어미는 무조건 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향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은 주로 100% 거의 95% 이상 음이다. 남 몰래 결혼하고 선화공주님이 그죠? 남 몰래 결혼을 했대. 이 노래는 선화공주님을 욕을 하는 노래이지만 그죠? 선화공주가 나쁜 여자다. 그죠? 남자를 꼬셔가지고 밤에 데려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노래는 누가 불렀다고요? 그렇죠. 서동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라고 했잖아요. 남몰래 결혼하고 갑시다. 서동방을 맞동서방을 이런 말이죠. 맞동서방을 됐습니까? 이것도 마서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뭡니까? 과일도 아니고 야채도 아닌 마 있잖아요. 마즙. 그죠? 마서자죠. 맞동. 이것도 똑같이 한자의 뜻을 빌린 거죠. 나머지는 발음을 빌린 것이고 야의 묘을 표근 거요. 밤에 밤야자 뜻을 빌리네. 그죠? 밤에 발음이 그대로 나네. 그죠? 발음. 몰래 안고 가다. 됐습니까? 서동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란 말이에요? 한자의 음과 뜻을 훈차와 음차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십시다. 다음 중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였죠? 뭡니까? 서동요였죠? 서동요에 대한 설명 이랬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향가 작품이다. 맞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실제 사랑을 다루고 있다. 답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그죠? 서동과 선화공주의 실제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서동이가 선화공주를 꼬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애들한테 부르게 해가지고 결국 이게 소문이 나서 공중에서 공주가 쫓겨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한 향찰로 표기되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서동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요. 여기다가 미리 한번 써볼까요? 고려가요의 장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가요는 당연히 구전대다가 조선 중기 가까이 와서 기록이 되겠죠. 후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기억나시죠? 두 번째, 고려가요는 주로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이라 하면 당연히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이라 하면 사랑과 이별, 그리움의 노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내죠. 우리 서민들의, 우리 인간의 가장 진솔한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터치했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려가요는 몇 음보죠? 이런 건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죠? 3음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분절체다. 분절체가 뭐였죠? 연이 나뉘어져 있었다. 여러분, 고대가요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뭐 한 거예요? 사실은 한 년 안에 다 들어있었죠? 우리 서동요도 마찬가지였고요. 공무도화가도 한 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고려가요 때부터 연이 쪼개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후렴구가 발달했다. 이 후렴구 얘는 뭐 염구 또는 조흥구, 여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후렴구가 발달했다. 이게 고려가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됐죠? 고려가요에서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작품들은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처용가. 고려가요, 아까 고려가요 처용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시리와 청산별곡이 가장 시험에 빈출됐던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살펴보실까요? 봅시다. 가시리 삼음보 율격이고 서정시다. 고려가요는 뭐 경기체가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서정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리에 보면 위정절과 태평성대, 후렴구가 발달했다. 고려가의 특징이 뭐라 했죠?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정리해줬죠? 제가 정리해드린 이게 가장 중요한 액기스입니다. 조금 전에 메모했던 거. 후렴구가 발달했다. 됐습니까? 후렴구가 있으면 아, 이 노래는 장르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고려가요다. 이런 말입니다. 가시리입니까? 가시렵니까? 됐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여기에 있는 나는은 주어 나는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됐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정대가 태평성대 후렴구가 나옵니다. 날로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됐습니까? 잡사와 둘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이게 화자의 솔직한 마음이죠. 오늘 나는 당신을 마고 싶다고 꽉 붙잡아 두고 싶다. 그렇지만 됐습니까?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이 말은 서운하면 이런 말입니다. 열받으면 아니 올세라 리얼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됐습니까? 계속 붙잡고 싶은데 여자가 붙잡으면 남자가 짜증나서 아니 올까? 두렵기 때문에. 됐습니까? 솔직한 감정은 뭐였죠?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다. 그렇지만 서로님 보내옵나니. 결론적으로 만단 말이에요. 님을 보낸다 이런 말이죠. 솔직한 감정은 붙잡아 두고 싶은데 됐나요? 솔직한 감정은 붙잡아 두고 싶은데 됐습니까? 표면상으로는 겉으로는 님을 보내줘. 됐습니까? 이게 가실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입니다. 됐습니까? 이것을 솔직한 감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속으로 이면적으로 마고 싶죠. 붙잡아 두고 싶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보내준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난다 돌아오셔서 도시오셔서 하는 말입니다. 가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만다고요. 기다리겠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가시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별에 관련된 노래이고 이 가시리가 나중에 서경별곡, 그죠? 진달래꽃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솔직한 마음은 붙잡아두고 싶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삐지면 아니 올까 걱정이 돼서 보내드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번. 이 노래에 대한 설명. 이 노래가 가실이었습니다. 이별의 정한을 읊었 담았죠. 자기 희생적으로 표현되었다. 맞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고려가요로서 조선초 문자로 기록되었다. 됐습니까? 사연의 빈분절체이다. 답은 이게 틀렸네. 그죠? 됐습니까? 비분절체가 아니라 뭐라 했죠? 분절체다.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얄팍하게 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틀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비분절체가 아니고 뭐라 했죠? 연이 쪼개져 있으면 분절체 또는 분연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갑시다. 답은 4번이고요. 가실이 있고 나는에서 나는 아까 전에 의미가 없다고 했죠. 됐습니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뜻이 없다. 됐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갑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십시다. 청산별곡. 청산별곡도 똑같이 고려가요니까 3원보 분절체입니다. 기억나시죠? 고려가요입니다. 후렴구가 발달했다. 기성정결의 구조고 14년 58년의 대응 구조인데 됐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본래 여러분 이 청산별곡은 메모를 간단하게 하시면 청산별곡은 시적 화자를 도대체 누구를 보느냐? 시적 화자가 딱 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산별곡은 시적 화자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유랑민의 노래. 유랑민이 누구죠? 현장에서 우리 고3들과 재수생들 강의할 때 유랑민이 누구지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유정민 동생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썰렁하게.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생각을 발상을 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생각이죠. 정민이 동생 랑민이가 아니고요. 본래 유랑민은 삶의 터전을 읽고 떠도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외적이 자주 침략했잖아요. 위쪽에다 침략하고 밑에 왜구들이 파이팅 하기도 하고. 맞죠? 이때 변방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방에 국방력을 강화하려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강제로, 그죠?
지금도 우리가 강제 이주할 때 뭐 많이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더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완전히 떠도는 유랑민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실현당한 사람의 노래. 세 번째는 고뇌하는 지식인의 노래입니다. 됐나요? 고려는 무신의 나라였죠. 우리 한국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죠? 고려는 무신의 나라였죠. 최씨 무신 정권, 정중부의 난, 이자겸의 난, 이렇잖아요. 그죠? 이때 군인들이 득세하던 시대에는 이렇게 착한 지식인들은, 그죠?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인들은 출세를 못하죠. 그래서 현실에 좌절해서 고뇌한다. 이런 말이에요. 1번으로 해석하든 2번으로 해석하든 3번으로 해석하든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다 어떤 사람들의 현실이 뭐 좀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이 아니잖아. 그죠? 보니까 다 슬픈 사람들이죠. 슬픈 사람들. 됐습니까? 슬픈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걸 자습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비애에 젖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때 이 현실 슬픔 속에서 이 슬픔을 벗어나서 어딜 가고 싶다고요? 아하, 청산에 가고 싶다. 바다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청산에 가고 싶다. 바다에 가고 싶다. 말 자체는 현실 자체가 살기가 쉽지가 않다. 현실 자체가 살기 녹록치가 않다. 녹록치가 않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오케이. 아셔야 되고, 두 번째, 14년, 58년의 대칭구조. 전체가 8년입니다. 전 8년.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정리하겠지만요. 보시면 이 시가 청산의 노래가, 청산과 바다의 대칭구조로 보려면 청산의 노래가 1년부터 5년까지가 있습니다. 바다의 노래가 6년부터 8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5대 3이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냈냐면 이 청산과 바다의 5대 5의 대등한 관계로 보려면 5년과 6년을 체인지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5년부터 바다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십시다. 시를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살이랐다. 청산에 살이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이랐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렇게 방정맞은 후렴구가 있는 게 고려가요의 특징이죠. 1년의 제일 핵심은 청산에 살고 싶다. 이게 1년입니다. 됐죠? 우르라 우르라 새야. 새는 박스를 딱 쳐놔야 되죠. 우는구나 새야. 우는구나 새야. 이 새는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기억나시죠? 감정이입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너의 울음소리를 보니까 나도 울고 싶다. 이런 말이죠. 이때 여러분 감정이입이 되면 감정이입과 관련된 한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그죠? 나와 당신의 감정은 똑같다. 그죠? 동병상련. 됐습니까? 또는 감정이입 또는 정서를 이입시켰다. 이런 말을 합니다.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에 살고 싶다.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는 새를 보면서 나도 울고 싶다. 그죠? 거기다가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건 요거. 널 나와 할 때. 됐습니까? 널 나와 할 때 이 나와 자체는 너보다 비교 부사격 조사.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이 나시죠? 됐습니까?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 물 아래 가던 새를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노래를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노래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항상 청산별곡에서는요. 이 노래를 지식인의 노래다 이렇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 노래를 유랑민의 노래로 해석해버리면 유랑민이 왜 삶의 터전을 잃고 이렇게 떠돌고 떠돌아다니면서 왜 저 물 밑에 저 강 하류에 갈른 밭을 자꾸 쳐다보죠? 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이, 그죠? 이제 집을 잃고 떠돌면서 왜 저 강 하류에는 삼각주가 발달했죠. 그죠? 평야가 발달하잖아요. 저 강 하류에 갈던 밭을 왜 자꾸 쳐다보죠? 예.
잘 하셨습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그죠? 밭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고요. 이 사람이 이상향이 너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속세가 너무 힘들어서 가는 거지 속세가 나쁜 것도 아니라고요. 속세가 좋으면 당연히 속세 사는 거죠. 됐습니까? 됐고요. 1인공 덜인공하여 나즈란 디네와 손디어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안 이랬습니다.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죠?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뭐예요? 고독, 외로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갑시다. 어디라 더디든 돌고 누리라 마치든 돌고 미리도 계리도 없이 맞아 세우느라 이때 돌. 오연에서 이 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적 화자는 어떤 사람으로 해석하든 슬픈 사람이죠. 맞잖아요. 그죠?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가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또 뭐가 날라와요? 돌이 날라와서 머리를 때리죠. 진짜 인생 뭐 같다.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슬퍼 죽겠는데 갑자기 돌이 와서 돌멩이가 또 내 머리를 깐단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아하 이때 돌은 내 인생 내 운명 진짜 뭐 같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삶의 운명.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운명. 됐나요? 어쩔 수 없이. 진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결국 내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운명.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할 리도 없이 맞아셔 운이 놀아. 이랬습니다. 사르리 났다. 발 아래 사르리 났다. 됐죠? 바다에 살고 싶다. 6년의 핵심은 바다에 살고 싶다. 마지막 년 선생님 갑시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삼이 짐대오라셔 해금을 해거를 들어라. 7년은 보시면요. 7년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지금 화자는 현실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현실은 안 좋죠. 그래서 차라리 진짜 현실을 떠나서 진짜 차라리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요. 사슴이 그 장대 높이에 올라가 가지고 바이올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는다.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바이올린을 킨다, 해금을 켠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됐죠? 진짜 어떤 사람들은 야 차라리 기적이 이런 귀여운 사슴이 바이올린을 키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기적이 이 더러운 세상 때려엎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에 보면 8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술입니다. 술. 가더니 배부른 독에, 배부른 독이라 말하는 장독이죠. 그죠? 배가 불룩한 독에 설진 강술을 빚어라. 강술. 술을 빚는다. 술을 빚는 게 조롱받고 누룩 알죠? 발효시키는 말이에요. 그죠? 조롱받고 누룩이 딱 나를 메워 잡더라. 쉽게 말하면 술이 나를 딱 잡더란 말이에요. 말라고요. 술 한잔 마시라고. 내 어찌 할이 있고. 어떻게 해요? 술을 마셔야 되죠. 한잔 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술은 화자의 고뇌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술입니다. 술. 그래서 다시 청산별곡을 다시 정리하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세 감정이입되어 있다. 동병상련. 널 나와 너보다 비교 불합격 조사.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네요. 물 아래 갈등 밭을 본다. 그 다음에 올리도 갈리도 없는 밤, 외로운 밤. 그 다음에 마지막 화자의 고뇌를 뭘로 해소한다고요? 술로 해소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노래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랬습니다. 보십시다. 삶의 비애와 고독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술로서 고뇌를 일시적으로 잊으려 하고 있다. 현실의 고뇌를 잊게 해주는 소재가 뭐라 했죠? 술이죠. 삶의 비애, 슬픈 사람이죠. 고독, 올리도 갈리도 없는 밤을 안 또 어찌 호리라. 됐습니까?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서 이상향으로서의 청산 말고 바다를 상정하고 있죠. 됐나요? 마지막으로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남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1번 보십시다. 1번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래의 관례적 특성이 아닌 것은. 이와 같은 노래가 뭐죠? 고려가요죠. 됐습니까? 고려가요. 고려가요의 관례적 특성. 후렴구가 발달했다.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창작되었다. 조선 후기는 가사죠. 바로 평민들의,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이 잘 나타났다.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 고려가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기억나시죠? 3원보 형식을 주로 사용했다. 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이렇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도가 높은, 출제 빈도가 높은 작품들 몇 작품을, 짧은 작품들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정리한 게 아마 엑기스 있게 정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작품을 완벽하게 감상하고 해석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의 장르, 그 작품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엑기스를 정리해내는 훈련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작품들을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가사 작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